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어제 풀려났습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있고 또 특검의 반박과 준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오너 부재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삼성의 경영 향배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은 지난 국정농단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분들이 많은데요. 선고 내용과 무관하게 또 국민적인 신뢰 회복도 관심사입니다. 첫 번째 인터뷰로 이 분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의 경제톱 뉴스는 이인철 소장과 함께 출렁이고 있는 증시 상황 점검해봅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혐핫이라는 내용을 다뤄볼 텐데요. 혐핫 들어보셨습니까? 극우 일본인들이 한국을 반대하는 혐한이 아니라 혐핫, 바로 핫플레이스를 반대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정반대의 흐름입니다. SNS에 열심히 업로드를 하고 또 홍보를 했던 유명세를 원했던 가게와 사람들이 이제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비 행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정지우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경제도민호는 미국 증시 폭락과 전 세계 증시의 우려, 또 우리의 여파, 최백은 교수와 함께 분석해봅니다. 2018년 2월 6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앞으로 삼성의 경영 향배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회장의 행적 또 여러 가지 스케줄에 대한 기자들의 취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죄가 아니고 대법원 확정 판결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제약은 있겠지만 그동안 맡겨있던 삼성의 개혁과제 또 시급한 경영 현안 챙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바닥까지 떨어진 삼성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인데요. 앞으로 이 공백을 메꾸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다른 어떤 부분들에 대한 쟁점을 또 안고 가야 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내외 외신들도 온갖 집중을 다 쏟아부었던 선고, 바로 집행유예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마디로 참담한 심경이고요. 네.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서 끼워 맞춘 판결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먹칠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사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이 국민연금의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같은 어떻게 보면 뚜렷한 맥락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 근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먼저 지금 많은 부분 무죄라고 판결한 이유가 네. 삼성 승계라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승계 계획이 없었다고 2심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1월에 문영표 전 장관 국민연금 관련된 네. 재판에서 서울고법 형사 10부였죠. 거기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서 네. 합병을 찬성했다. 그래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네. 서울고법 다른 재판부에서 네. 인정한 박 대통령의 개입, 이게 승계를 위해서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고 또 그것을 고법 다른 재판부에서 먼저 인정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승계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이 없었다라고 단정을 했죠. 네. 거기에 대해서 1심에서 전문가들 증언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많은 정황 증거들,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네. 나온 내용이라든지 인정되진 않았죠. 네. 네네. 그것도 인정을 안 해버렸죠.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비서관들 증언들도 있었고요. 네네. 그런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으면 사실 재판부가 다시 증인승인을 하면서 네. 그걸 탄핵을 해서 인정을 안 했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네. 전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갑자기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이것은.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억지 주장을 했다, 발이 안 된다 이런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후속 기사와 또 여론들이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데 일단은 승계 부분을 뭐 경영이라든지 기업이 특히 재벌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판단하기가 애매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앞서 이 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들이라던가 혹은 여러 가지 관계상 승계가 있었다라는 판단이 좀 법원에서 외면됐다. 지금 형사고법 13부에서 외면됐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삼척동자도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서의 승계 작업이 가속화되었다. 그래서 한 2015년부터 해서 각종 M&A라든지 과정들 삼성물산 제일모직 그 기업 결합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만 그 외에도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친밀하게 승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국내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던 내용이고요. 증권사들에서 애널리스트들 보고서에서도 이미 여러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심각하게 심사하거나 탄핵을 하지 않고 승계 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뭐 억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재판을 하기 시작하면은 뭐 내가 직접 본 거 아니고 못 믿겠다, 모든 걸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판사가 하는 거와 다름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재벌 재판들 지금까지 많은 재벌 재판들이 참 문제가 많은 재판이 많았는데 이번 재판이 그 중에 가장 최악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항소심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입장 이 서울대학교 박상희 교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오늘부터 또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에 대한 관심들 취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평창올림픽이 첫 번째 행보가 될 것이다. 이것도 지금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제 정황상 나온 보도인데 지금 좀 몸을 낮추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이 경영 공백 어떤 식으로 메꿔 나갈 걸로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삼성은 아마 대법원 확정 판결을 최대한 늦추는 지연 작전을 펼 겁니다. 지금 1심에서 2심은 불과 6개월 만에 2심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최대한 낮추려고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고법 형사부에서는 다른 입장을 지금 취하는 서로 모순이 되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대법원에서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2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면서 그 사이에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세습을 완결지으려고 할 것이다. 세습 완결 작업을 가속화시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경영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이 그간 못했던 이 승계 작업을 완결하려고 더 노력할 것이다. 뭐 사회공헌 이미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미지 개선을 하겠다. 이게 아마 좀 평창올림픽 행보와도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룹 자체는 지금 뭐 오늘 또 다른 임원은 뭐 스피드 경영에 힘쓰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사회공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삼성전자가 사회공헌, 스피드 경영 이런 얘기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네, 그게 이제 일종의 꼭 먹고 알먹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승계 작업과 그리고 사회공헌이라는 걸 묶어서 포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과거에 공익재단 출연 약속을 아직 안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걸 공익재단을 새로 만든다든지 해서 출연하면서 우회로 그 지분을 사실상 확보하는 편법적 승계를 하는 방편도로 사회공헌이라는 이름을 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현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있죠. 일자리 나누기부터 해서 일자리 관련된 또 뭐 투자 관련된 정책들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삼성전자나 삼성 개별 기업들의 장래와 미래를 위한 결정인지 세습을 위해서 정치권을 무마하고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런 제스처인지 그렇다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삼성
개별 기업들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는 네.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구분을 해서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여러 가지 사안들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아무래도 그 의도를 읽기 위함이다라는 교수님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마 재판 중에도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삼성의 리더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룹 회장은 앞으로 없을 것이고 순환 출자 해소, 금산 분리 등 지배 구조 개선 얘기도 나왔습니다. 즉 삼성 개혁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정부도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삼성 측에서도 이 문제 가만히 둘 수는 없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순환 출자 해소는 사실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제일 삼성물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고리들을 끊는다고 해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위협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환 출자 해소 같은 걸 통해서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고 또 그리고 지배 구조도 개선했다는 식의 포장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단지 금산 분리 문제는 단순치는 않습니다. 삼성그룹의 이른바 원삼성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동시에 지배한다는 아이디어거든요. 그리고 이 금산복합 출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삼성그룹의 지배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금산분리 문제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금산분리를 한다고 한다면은 공정거래법에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한다라든지, 금융지주회사 쪽에서 또 일반 지주하고 금융지주를 같이 가지고 해주는 법을 만들어준다라든지라는 특별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삼성이 사실 세습과 관련해서 가장 로비를 했던 내용이고요. 이것을 이번 정부가 만약에 들어준다면은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도 안 해준 삼성 특혜 정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포장을 해서 이것이 재벌이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하고 정부가 나서서 그런 방향으로 같이 협조를 했다는 식으로 포장을 하게 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개혁이지만 사실상의 이 오너의 그룹 영향력 확대를 도와주는 모양이 될지 이 부분 사실 좀 더 지켜보고 저희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당장 뭐 국민적 신뢰는 말할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또 아이러니한 거는 이 이재용 부회장의 이 구속 기간 중에 오히려 삼성은 또 좋은 실적을 내기도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액면가 분할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좀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 좀 만회해야 할까요? 기업 입장에서 좀 진심으로 나선다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집행유예에 나온 것 때문에 더 신뢰가 저는 무너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경유착 국민공단의 한 축으로서 삼성 일가가 역할을 했다는 거 굉장히 충격을 줬지만 그건 사실 우리가 재벌들 그러고 있었다고 심정은 있었던 것들이 확정된 것이었을 뿐이고요. 단지 그런 잘못을 범했을 때 정말 뉘우치고 죄를 죄값을 치르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일전을 해야만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무전유죄 같은 그 나쁜 악습이 되살아나고 통제불능의 경제 권력이 된 재벌 그리고 다시 집행유예로 돌아와서 전면에 나서던 뒤에 있던 실질적으로 그룹을 통치하는 형태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을 구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법리 앞에 있는 신뢰를 더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의 공감 사전입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귀를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메시지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소개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 메시지 참여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예스입니다. 자,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입니다. 워낙 이슈가 크고요. 사실 삼성은 많은 국민들이 사랑하고 있는 국내 제1의 기업이지만 또 그만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의 리더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처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대내외적으로 아주 높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 어제 열린 항소심에서 1심인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353일 만에 석방됐는데요. 1심과 달리 대부분의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묵시적 청탁 같은 것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뇌물도 인정 범위와 액수를 아주 낮췄습니다. 또 범죄 수익 은닉 혐의라든지 해외 재산 도피 같은 것들도 무죄로 했습니다. 일부분만 조금 범죄 수익 은닉 같은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하고 최순실 씨가 사익을 추구한 것이 본질이지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참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는 겁니다. 다만 앞서 인터뷰처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요. 또 이 재판에 직접 넉 장 분량의 이 탄원서를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라든지 또 재판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데요.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하나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7분 12초 이제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톱 뉴스는요. 주말 경제 톱 이슈를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죠.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연결해서 듣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거 미국 증시 때문에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코너 주제를 바꿀 정도로 큰 여파를 마련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우려가 글로벌 증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100포인트가 넘게 빠졌습니다. 네. 4.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낙폭이 컸고요. 네. 이 미국발 악재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시장, 유럽 시장까지 강타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코스피는 장중 2,409선까지 초반대까지 밀렸던 종합주가지수 그나마 지금은 장마감 2분여를 남겨놓고 낙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네네. 44포인트가량 내려서 2,44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코스닥도 장중 810선대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만 낙폭을 상당히 만회해서 약밥선에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수급 측면에서 그동안 상승세를 주도했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도 2,700억 원 넘게 매도를 해서 이달 들어서만 대형주, 소형주 가릴 것 없이 네. 외국인들이 거래일수 나흘 동안 2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그야말로 내다 팔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 달러 강세 영향으로 이 오늘 장중 1,09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는데요. 네.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네. 자, 이 앞서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배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금리 올리는 건 사실 경제 상황이 좋아야 가능한 건데 주식은 왜 이럴까요? 그렇습니다. 미국 경기가 좋다는데 왜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동반 폭락 장세냐. 가장 큰 우려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신흥국에 머물던 달러화가 미국 본국으로 회귀한다.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미국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구태여 위험 자산을 신흥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미국은 각종 경기 부양책,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고 또 시간당 평균 임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또 인플레이션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선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가 네. 가파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금리가 오르면 증시는 부정적입니다. 네. 이 기업 조달 비용이 커지게 되고 실적에는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당초는 미국이 올해 3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만 이 지금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일부 투자은행들은 올해 미국이 4번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 글로벌 자금, 돈의 흐름이 다시 완전히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일시적 조정 차원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네네. 결국 이제 미국 금리가 오른다는 건 경기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호재다라는 이 반론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지금 환율만 해도 굉장히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롤러코스터 같은 비트코인 700만 원대로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가상화폐 시장도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장중 660만 원대로 급락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69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낙폭을 좀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해외 시세를 보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7,000달러가 무너졌습니다. 네. 비트코인 이외에도 뭐 이더리움, 리플과 같은 다른 가상화폐도 일제히 뭐 두 자릿수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급락하고 있는 건 최근 이제 잇따른 악재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인도와 같은 주요 국가가 가상화폐 규제를 전면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0일부터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10%도 실명전환을 하지 않았고요. 네. 신규 계좌 발급이 거의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출금만 되고 신규 입금이 전혀 차단된 상태고요. 네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이 테더라는 이제 달러 베이스의 코인이 네. 이 가격 조작 의혹까지 휩쓸리다 보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다 이제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는 해킹으로 5,600억 원대 이제 도난까지 당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여기다 이제 민간 기업들 역시 가상화폐 규제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인 페이스북은 지난달 네. 말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광고를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충격이 굉장히 한층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도 지금 일본 정말 뭐 5,600억의 도둑질 이런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인데 지금 이 배경으로 북한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5,600억 원대 해킹의 주범이 북한이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이 국정원의 국회 업무 보고 내용인데요. 이 최근 이제 일본에서 발생한 5,600억 원대 역대 최대 규모의 거래소 해킹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라는 게 보고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네네. 이외에도 지난해 이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두 곳에서도 해킹을 있었죠. 당해서 2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탈취당했는데요. 네. 이 사건의 배후도 북한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사실 거래소들이 이제 신입 직원을 수시로 뽑는다라는 점을 노려서 입사 지원서를 위장한 해킹 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지금 대북 제재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외화를 벌어들이는 새로운 통로, 방법이 필요한데 네. 이게 바로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골랐다라는 겁니다. 네. 국정원은 지금도 이제 북한의 해킹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추적과 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 네. 거래소들의 이제 보안 수준을 한층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게 사실이라면 이 암호화폐로 일컬어지는 돈들의 성격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국민들도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 안정기금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신청 기준을 좀 정부가 넓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가 일자리 안정기금의 신청 기준을 상향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제 월급의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라는 건데요. 현재 뭐 추가 근로수당의 어떤 비과세한대가 연 240만 원입니다. 네. 월 20만 원 정도 수당을 합하게 되면 월 소득 210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도 뭐 세법상 소득을 190만 원 이하로 보도록 한 것과 이제 보조를 맞추는 수준인데요. 뭐 이렇게 되면 사실 청소원이나 이제 경비하시는 분들 이 소득 업체와 규모와 상관없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 보완책으로 인해서 정부는 한 5만 명이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 대상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대안이 좀 더 나오는 건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요. 또 걱정하는 뉴스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일단 증시격언에 이제 바닥을 미리 예단하지 말라라는 이 격언이 있는데요. 바닥을 미리 예단하지 말자. 네. 그렇습니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고요. 또 그 밑에 네. 들어가면 지하 2층, 3층이 있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겁니다. 네. 아직 이제 상승 추세가 꺾였다라고 이제 생각하기엔 좀 더 추이를 봐야 하는데요. 네. 사실 고점 대비 20% 이상 급락하게 되면 추세 전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고점 대비 6에서 한 7% 정도 빠졌을 뿐이니까요. 네. 성급하게 저점에 매수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과 달러의 향방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참고로 미국 증시는 연간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이상 장기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차익실현 욕구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의 코스피는 2453.31포인트, 38.44포인트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앞서 오프닝 때도 참 발음이 어려웠었는데요. 혐핫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바다 건너 일본의 혐한이 아니고요. 혐핫입니다. 예, 핫플레이스, 유명세를 싫어하고 피하다라는 신드롬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혐핫 신드롬이 소비 문화를 중심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유명 카페나 식당 줄 서서 먹고요. 또 먹었을 때는 찍어서 열심히 SNS를 통해 공유합니다. 나도 드디어 여기 왔다. 그런데 이걸 금지하거나 또 이런 장소를 가지 않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나만의 가게를 찾기 시작했고요. 또 유명한 셰프들도 이 사진을 통해서 알리기보다는 음식과 이 스타일을 즐겨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 새로운 유행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여태까지 인기몰이, 임대료 상승, 또 특색 없는 상업지구의 전락 이렇게 이어지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다른 의미 있는 움직임일까요? 분노 사회의 저자시죠. 정지우 문화평론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지우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한 기사 엊그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화제인데요. 핫해지기 싫다라는 의미의 혐핫 신드롬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그간의 추세 혹은 상식과는 정반대여서 좀 눈에 띄는데요. 소비자나 가게 모두 더 유명해지려고 난리였는데 이런 일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핫플레이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핫한 것에 대한 소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했느냐 생각을 하면 네. 어떤 특색 있고 독특한 것에 대한 열망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어떤 독특한 핫플레이스, 기존 것과는 다른 곳에 감으로써 내가 어떤 고유성을 얻고 개성을 얻는다 이런 느낌이 이제 네. 있었던 것인데, 네네. 근데 사실 그런 곳들에 간다고 해서 이제 열심히 핫플레이스를 다녔지만 내가 진정한 개성을 얻는다든지 고유성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이제 깨달아간다. 그런 것들이 어떤 일회적이고 휘발성이 너무 강한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어서 나의 네. 고유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반성적인 성찰이 조금씩 생겨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좀 독특하고 개성이 있어서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널리 공유하고 알리다 보니까 오히려 개성도 없고 의미도 없어진 거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트렌드의 속성일지도 모르겠지만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윤식강이라는 프로그램이 스쳐간 관광지 또 카페 메뉴 제주 애월 지역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특색 있고 재밌는 곳이었다가 지금은 아예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 곳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즉 생명력이 좀 짧아졌는데요. 네. 이 배경으로 상업화를 봐야 될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당연히 어떤 이런 한 가지 현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는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일단 자영업 경쟁 같은 것이 워낙 극심해서 네. 어떤 자영업을 차린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생존율이 굉장히 낮고 네네. 금방 폐업하는 현상이 많은데 그랬을 때 어떤 특정하게 유행이 시작되면 그런 것들을 빨리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경쟁 업체들에게 이제 이길 수가 없다. 나도 이제 폐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위기의식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고. 네네.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자나 사업자의 입장일 수 있고, 혹은 네. 이제 또 반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타인들이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어떤 쫓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그렇죠. 집단주의적 열망 같은 것들,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사실 지적되어 오던 어떤 사회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참 순수하게 즐거움을 찾는 소비나 경험이 아니라 이 유명세를 인증해야 되는 문화가 좀 네. 있어 온 것 같은데 이게 네. 사실은 그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많이 문제도 일으키고 있어요. 일종의 뭐랄까요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나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식의 유행을 굉장히 쫓아가고자 하는 열망의 어떤 네네. 근본적인 바탕에는 네네. 좀 우리의 시대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어떤 불안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불안, 내가 네.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가, 혹은 네. 내가 오늘 하루를 제대로 보내고 있는가, 나아가서 내가 제대로 소비하고 있는가, 이런 식의 어떤 위기의식, 불안들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 보니까 네. 어떤 내가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않으면 굉장한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 이제 그래서 끊임없이 유행을 쫓아갔던 건데, 네. 근데 또 이 유행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남들이 소비하는 거 나도 소비하고 뭔가 이 끝없는 소비 욕망에 대해서 어떤 이런 것들이 허망하지 않은가. 인터넷에 보면 다 똑같은 사진이 올라와 있고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에 대한 뭐 허망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또 그 반대되는 그런 유행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소비 자체가 앞서도 언급됐고 또 이 정주유 평론가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굉장히 이 지속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시장이 뭐랄까요, 황폐해지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료뿐만 아니라 이거 다루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거기선 사람이 살 수 없다. 즉 뭐 세탁소라든지 필수적인 가게들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역시 앞서 말한 것처럼 단지 어떤 그런 욕망이 만들어낸 지불, 서비스 이런 관계만 남았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어떤 동네에 살면서 그 동네에서 오랜 기억을 갖고 그 이제 동네 오랫동안 있었던 뭐 가게들 이런 곳에서 이제 사실 자기 삶이 새겨지는 거잖아요. 나의 어린 시절의 기억들. 경험이 만들어지는 곳이죠. 예. 그렇죠. 네, 내가 어렸을 때 갔던 그런 가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런 식으로 우리 삶의 역사와 그 동네의 역사가 함께 가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네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큰 돈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도 뭔가 조금 더 그런 유행을 쫓아서 가게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사람들도 뭔가 내가 오늘 하루를 더 좋은 쾌락 더 가치 있는 경험을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뭔가 자기의 개성을 찾는데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정말 우리가 챙겨야 될 우리의 어떤 기억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동네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있고 네. 그 결과 이 도시는 뭐 점점 어떤 소비의 공간만이 남게 되어가는 그런 사실 문제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소비만 남고 경험은 없다. 뭐 10년 전의 추억을 찾아왔는데 똑같은 소비만 남아있고 경험은 없다. 이런 부분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무관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당장 저녁이 되거나 주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 또 검색해서 이 핫플레이스를 찾아갑니다. 나도 여기 뒤처지지 않고 가서 이 집 가서 소비하고 먹었다. 뭐 나쁘게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 이런 주제로 심지어는 핫해지기 싫다라는 트렌드까지 드러났으니까요.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소비할 때 한 번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좀 제안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네, 우리가 뭐 핫플레이스를 쫓아다니면서 이번 주말을 보내는 것이 때는 뭔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내가 이 주말을 잘 보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네네.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보낸 1년이나 2년을 뒤돌아봤을 때 네. 뭔가 이 기억이라는 것이 이렇게 축적되면서 내 삶을 구축하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흩어지면서 쫓아가고 사라진다 이런 느낌을 이제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삶을 대할 때 뭔가 이 삶을 내가 쌓아가고 만들어가고 건설해간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내 삶을 소비한다. 내 삶을 뭔가 손쉽게 돈을 주고 내 삶의 기억들을 구매한다. 이런 식의 태도가 어떤 종국적으로는 우리 자체의 어떤 개성이나 기억이나 삶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박탈해가는 그런 결과를 불러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말에 또 핫플레이스를 가실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 대신 뭔가 내가 이 주말들의 시간을 모아서 내 삶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쪽으로 조금 차분하게 이 방향을 전환한다면 또 다른 경험들 정말 가치 있는 경험들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유명하지 않더라도 애청자 여러분들 개개인의 경험이 살아있는 장소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혐핫 신드롬 이제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청년 인문학 분노사회 또 여러 권의 책들도 내고 뭐 세바시 강연 많이 활동하시면서 좀 뭐 이른바 좀 인기가 있는 평론가신데 청년이시더라고요. 앞서 말한 문제들 사실 청년 세대에서는 좀 달리 보이기도 하고 지금 청년 세대가 취업 난등에서 힘들잖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 입장에서의 이런 부분들. 뭐 이제 청년 세대에 대해서 요즘에 욜로 이런 말들이 되게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 바로 전에 우리가 청년에 대해서 항상 하고 있던 얘기는 포기라는 말이었어요. 뭐 M4 세대다. 네, 포기. 네, 뭐 결혼과 연애와 출산 이런 것들 항상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다가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욜로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막 소비를 즐기고 현재를 즐기는 이런 이제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전환이 갑작스럽게 되었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삶에 대해 장기적인 전망을 기대할 수 없는 청년들이 어떤 그런 즉각적인 소비를 이제 많이 추구하게 되는 그런 진행 과정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제 저는 현재를 즐긴다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런 현재가 어떤 소비 위주, 돈으로서 뭔가를 구매하고 사라지는 이런 식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뭔가 우리 청년 세대들이 좀 더 우리 스스로 문화를 생산하고 좀 이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꿈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로만 채워지는 삶,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혐핫 신드롬도 얘기해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지우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앞서 경제 톱뉴스 시간에도 이 글로벌 증시 출렁거리는 이야기, 미국의 금리 인상과 증시 폭락 얘기해드렸는데요. 오늘 최백운 교수님과 함께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제도미노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운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투매 양상까지 보였다. 뭐 떨어지는 포인트 단위가 1,700 이렇게 됐었는데 미 증시 폭락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이 증시 붐의 주요 요인들로요. 네네. 우리가 이제 과잉 유동성,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제 법인세 이제 대폭 인하라든가 금융 규제 완화 이제 기대감,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끌어 왔었는데요. 네네. 갑자기 이게 이제 1월 26일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락으로 이제 턴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뭐 많이 앞에서도 보도를 하고 그랬었지만은 기본적인 요인이 이제 국채 수익률이 네. 특히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제 급등을 이제 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요. 네네. 최대 한 0.4% 포인트나 이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임금 상승이 이제 가져오는 인플레이션.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이게 보다 이제 강화되게 되면은 빠른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진행될 게 아니겠느냐. 네네. 뭐 이제 이런 이제 되게 해석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장에서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 인상률을 보게 되면은 이제 1월 달 이제 그러니까 임금 인상률이 이제 그러니까 2.9% 상승으로 나왔어요. 네. 근데 지난 12월 달에 한 2.8% 그러니까 지난 1년간 보게 되면요. 네네. 한 임금 상승률이 2.5에서 2.9% 그러니까 2% 후반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를 해왔어요. 네. 즉 뭐냐면 금융위기 이전에는 3% 이상을 이제 그러니까 인상이 되었었거든요. 세계에서요. 네. 한 3.5% 선호해서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임금 인상률이 그렇게 크게 높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네. 이 2.9% 상승을 이제 핑계 삼아 가지고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이제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이게 증시에 이제 그러니까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켰는데요. 네. 저는 이게 지금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네네. 핑계를 그러니까 찾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어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린 조정이다. 그렇죠. 지금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배경이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 뭐 물론 국채 얘기도 해주셨지만은 이런 여파가 바로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라든지 혹은 왜냐하면 한국 증시까지도 지금 사실은 소폭이지만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전망과 관련해서 시장의 이제 대체적인 의견은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광범위한 이제 동의가 이제 형성되면서도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나눠지는 게 뭐냐면 그 이후에 경제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증시 붐의 기조는 이제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 관점인 건가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에도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는 이 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시장에서는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의 반영이라는 논리로 해가지고 증시의 호조세를 계속 지속시켰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최근에 임금 인상, 그러니까 지난 사실 그게 크게 벗어난 임금 인상률도 아닌데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빠르게 할 것이다. 근데 빠르게 한다고 해도 올해 그러니까 한 3회 정도 예상했던 걸 한 4회 정도, 한 해 정도 더 추가하는 거잖아요. 한 해 정도면 한 0.25% 정도에 불과하다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증시의 악재가 되어야 됐는지 저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보게 되면요. 만약에 이게 3회를 예상했는데 4회 정도, 한 번 정도 더 인상을 한다고 해가지고 증시 환경이 급속히 나빠진다면은 현재 진행되는 경기 회복이 알려진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경제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가지고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몰핀 처방.
네. 뭐 저는 최근에 기업감세라든가 금융기자라도 이게 일회성 하나 효과를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러고 그다음에 대규모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이게 이제 되게 몰핀 처방들인 건데요. 네네.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주가 부양을 하고 또 그 주가 부양에 기초한 경기 회복이었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 금리 인상의 충격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석이면 또 많은 분들이 더 걱정이 커질 수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은 2013년 이 벤 버냉키 의장 시절에 양적 완화 이제 좀 축소하겠다라고 했을 때 왔던 이른바 긴축 발작 그것과 유사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버냉키가 됐던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물러났던 옐런이 됐든 간에 이 연준의 의장 중앙은행의 총재를 지냈던 사람들이 시장에 거품이 존재한다는 이런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주식시장, 채권시장, 상업용 부동산 이런 시장이에요. 네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그동안에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했는데 그 결과로서 그러니까는 원치 않는 금융시장에 이제 어떤 하나의 버블을 그러니까 이렇게 조성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언젠가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그 조정이 어떤 하나의 모멘텀을 거품이라는 것은 마냥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풀어 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조정을 하는데 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결국은 그러니까 이 임금 인상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 저금리로 받쳐온 여러 가지 장세라든지 상황들 이제 정말 뭔가 근거를 들어서라도 바뀌고 있는 분위기.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그 최대의 폭락 기준도 좀 대단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장세냐. 물론 이걸 뭐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두 가지 이제 의견으로 이게 그러니까 조정을 이후에 다시 그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 의견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기 회복이 굉장히 튼튼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금리를 그러니까 4번 올리고 연준의 목표치인 물가 목표치인 2%를 도달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증시의 악재가 돼서는 안 되죠. 오히려 그러니까 증시는 그러니까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이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진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증시가 충격을 받는다면은 저는 체질이 별로 좋은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그동안 연구해 봤을 때는 미국 경제 체질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됐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의 원인을 우리가 소득 불평등이라든가 금융규제 완화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주택시장 모기지 제도의 개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근본적으로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연준이 돈을 찍어내가지고 결국은 부양시킨 건데 거기다가 최근에 트럼프가 하고 있는 기업의 감세도 이게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혜택만 기업한테 오는 거지 이게 지속되는 어떤 효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대부분이 몰핀 처방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게 그러니까는 결국은 거품의 조정은 저는 불가피할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자, 이런 상황인데요. 교수님 시간이 좀 얼마 없는데 한국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는 사실 이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저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그러니까는 지금 10년물 국채라든가 1년물 국채 단기 장기 국채물 같은 경우 이미 역전됐어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거 올랐을 때 이제 뭐 가계부채 압력이라든가 이런 이제 부동산 시장 압력이 증대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 자본들이 글로벌 이제 투자 자금들이 이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이제 조정하면서 많이 유출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압력을 주고 이제 환율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건데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가 좀 대응이 좀 필요한 거죠. 예. 또 저희가 이어지는 추세에서 교수님과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와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035님 무전유죄 이런 얘기 주셨고요. 2022님 5월에 태어날 아이에게 좋은 세상, 정의로운 세상 보여주고 싶었는데 좀 힘이 빠집니다. 가진 자의 힘인가요? 이런 얘기들도 보내주셨네요. 두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또 비슷한 의견 보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돌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